일단 저도 20대 때는 그 로망에 되게 취했었던 건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4년 넘게 핵심 인재로 분류되고 그렇게 했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구철이고요. 이직의 정석 작가이자 또 뉴스레터 발행인으로 10년차 헤드헌터이자 커리어 코치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직의 정석. 네. 그렇죠. 그럼 지금 10년차 지금 헤드헌터시잖아요. 네네. 첫 번째로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거는 삼성이라는 그 타이틀이 사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뭐 네네. 어떤 분야든. 네네. 그럼 그 잘 나가는 네. 삼성에 다니던 이 대기업 직원이 네네. 왜 지금 현재 이 일을 어떻게 하게 된 건지 네. 그 과정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는 말씀 주신 대로 되게 그래도 운이 좋게 삼성물산이라는 건설 부분 회사에 공채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처음 부서가 이제 발전 해외 영업이라는 부서에 배치를 됐습니다. 해외 영업. 네네. 근데 이 부서가 진짜 라인이 되게 좋았던 게 흔히 말하는 되게 줄을 잘 썼던 게 제가 입사했을 때 구성원이 10명 정도였거든요. 해외 영업 파트예요? 네네네. 이제 시니어, 주니어 그렇게 있는데 지금 그 중에 현업 임원이 4명이세요. 그 10명 중에요? 네네. 10,000명 조직에 10명인 팀인데 근데 와. 그 가운데 현재 부사장 2분, 상무 2분 이 정도로. 네. 근데 왜 나오셨어요? 네, 되게 근데 그만큼 되게 근데 좀 스스로를 좀 갈아넣어야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저는 뭐 정말 뭐 추석, 설날, 크리스마스 이럴 때 다 일했고요. 일주일에 100시간 가까이 거의 계속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일 자체는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 저희는 워낙 명확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직장인분들 되게 좀 힘들어 하시는 게 나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성과 자체가 워낙 명확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되게 힘이 나는 부분들은 있었어요. 근데 좀 아이를 낳으니까 좀 다른 문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들이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리고 해외 근무를 제가 했었거든요. 1년 정도. 어디에서? 저는 튀르키예에서 1년간 했었습니다. 네, 제가 그 영업할 때도 튀르키예 담당 영업을 했고 제가 일단 프로젝트 수주를 해서 이제 튀르키예에서 1년간 근무를 했는데 그때 이제 비로소 제 객관화가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일을 잘하고 책임감 있게 했던 것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좀 중독이었구나 라는 워커홀릭. 네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때 좀 저희 부모님들이나 주변의 시니어분들을 좀 많이 뵀던 것 같아요. 요새 김 부장 드라마 되게 많이 보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딱 그런 느낌이셨는데 되게 좋은 직장 다니시고 정말 IMF 금융위기 다 이겨내시고 은행에서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그 후로 하실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제약적인 거예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뭐 금융권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맑은 날 우산을 빌려줬다가 비 오는 날 우산을 뺏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처럼 은퇴 후에 제가 볼 때는 정말 1% 안에 드는 직장인이셨는데 은퇴 후에 하실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또 해외 가족들이랑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때 가졌던 생각이 내가 50대에 어차피 겪을 고생이라고 한다면 내가 30대에 아이가 아빠만으로 좋아해 줄 때 한번 다른 것들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해외에 있을 때 퇴사를 하고 헤드헌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네. 사실 이게 말씀은 엄청 편안하게 하시지만 그걸 선택하는 과정이 엄청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 회사 상황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해외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해외 근무에서는 정말 한 달에 하루 쉬거든요. 뭐 직장 생활을 좀 이제 해본 분들은 공감을 많이 할 텐데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청년들이다. 그러면 지금 원하는 게 삼성, 그 다음에 해외 영업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20대, 30대들은 사실 약간 로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로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도 20대 때는 그 로망에 되게 취했었던 건 사실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여기 아까 있던 강남 삼성타운이 제가 항상 출근하던 회사였는데 네네 그럴 때 막 지하철 탈 때도 괜히 막 사원증 일부러 안 넣고 걸고 다니고 이렇게 살짝 꼽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지속되는 시간은 거의 2년 차까지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좀 내 현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저는 만약에 사실 아까 여러 시간 뭐 100시간 가까이 일하고 뭐 한 달에 하루 쉬고 이런 것들 사실 가장인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가 있고 아내가 있으면 사실 크게 상관없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뭐 그렇게 해도 전혀 그런데 그게 그냥 내가 힘들고 내가 그게 아니라 그게 가족들한테도 행복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어떻게 보면 아들이고 좋은 사위이긴 하지만
내가 과연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일까에서는 좀 퀘스천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와,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네. 지금 삼성 물산이시잖아요. 네네. 그럼 원래 대학교는 어디셨어요? 저는 명지대학교라고. 네, 명지대학교. 그 무슨 전 토목공학과 나왔습니다. 토목공학과. 네네. 그때는 공채를 나오면 그냥 공채는 다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쵸. 그냥 어느 부서든 다 보냈어요. 저도 그래서 순수 국내파인데 해외 영업 가가지고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네. 그 명지대 토목공학과로 나오셔서 네. 삼성에 들어가셨어요. 네. 근데 그게 원래 막 삼성에 들어가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때 그 당시에 걸렸던 게 삼성인 거예요? 저는 좀 일반 기업에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약간 그때는 제가 좀 해외 시공하는 거에 좀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미 대학교 때부터? 네네. 그때는 나는 그러면 해외 공사를 할 수 있는 회사에 가면 좋겠다 그랬는데 되게 감사히 잘 붙은 거죠. 어떻게 그러면 네. 원하는 그 진로 설정 타겟팅을 처음부터 그러면 하신 거죠, 제대로? 네, 그랬는데 뭐 사실 아시는 것처럼 부서에 들어간 다음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토목과를 나왔는데 플랜트 영업을 했단 말이죠. 기계과가 메인인 곳에. 근데 그 안에서의 또 길을 찾아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여기 다 아시겠지만 계획대로 되는 부분은 사실 정말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회사에 입사한 거는 제 계획을 넘어서는 더 잘 됐던 건데, 근데 그 가운데 또 어떤 진로로 가느냐는 사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도 분명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삼성에서 한 거의 7년? 7년 네네, 있었죠? 맞습니다. 그러면 나오실 때 네. 연봉은 대략 어느 정도 되셨어요? 저 계약 연봉 찍혔던 거는 기억하는 게 6,200이었어요. 10년 전에. 10년 전에? 네네. 그럼 10년 전이니까. 네, 제가 고가가 되게 좋았어가지고 좀 자랑한 것 같기도 하지만 동기대보다는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연봉을 놓고 나오니까 10년 전에 6,200이면 지금 사실은 1억이 훨씬 넘는 네, 연봉이고. 그리고 또 해외 근무했으니까 거기에 거의 1.8배 정도 더 받죠. 네네. 근데 그렇게 연봉은 좋아지고 네. 삼성이라는 네임밸류도 있는데 네. 사실 그걸 놓고 사실 어떻게 보면 헤드헌터 일을 다시 또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게 약간 진짜 좀 두렵지 않으셨어요? 저도 해외에 있기 때문에 선택이 가능했을 거. 해외에서? 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만약 국내에서 알아봤다라고 하면 막 그 선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뭐 저희 부모님이나 친척분들 또 주변 분들을 보면 어떤 것들을 느꼈냐면 뭐 저는 이 DNA라는 말을 좀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그 말을 믿고 있거든요. 이렇게 직장인 가정에서 자란 분들은 직장인의 DNA가 있어요. 또 교사 집안에서 자란 친구들은 교사의 DNA, 사업가 집안에서 자란 친구는 사업, 뭐 장사는 장사, 이렇게 DNA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치면 철저하게 직장인의 DNA인데, 근데 되게 직장인일 때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근로소득을 잘 자산화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밖에 저는 방법이 없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직장이 안정적이지만, 그리고 그만큼 변화에서도 느릴 수 있지만 회사 밖으로 나오면 그 이제껏 겪지 않았던 변화를 한꺼번에 다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이런데, 그때 제가 부모님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내가 좋은 직장 다니면 내가 계속 연봉도 올라가고 뭐 어느 정도 승진도 잘하겠지. 그거에 따라서 내 자산도 늘어가지만 왠지 내 부채도 같이 늘어가다가 이러다가 어느 순간 55세 회사에 나올 때, 또는 뭐 40세 후반에 회사에 나올 때 이거를 정산하는 시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다라고 하면 너 직장 다닐 때 왜 이걸 잘하지 않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느꼈을 때 그런 핵심 인재들, 이런 사람들이 약간 저는 핵심 인재의 역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분들이 딴 생각을 할 여지가 없어요. 네. 거기에 이제 완전. 네, 저도 4년 넘게 핵심 인재로 분류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은 새벽에 전화를 받아요. 출장 갔을 때. 출장 가면 보통 한 3시간 정도 자거든요. 3시간요? 네네. 왜냐면은 오전에 회의하고 오후에 회의하고 저녁에 이제 뭐 발주처나 뭐 고객사들이랑 식사를 해요. 그러면 9시쯤 되면 그때쯤에 이제 회의록을 매일 써서 보내야 돼요. 왜냐면 저희는 제가 하던 프로젝트 하나가 6억 불, 뭐 많게는 그보다, 그러니까 거의 6억 불이면 얼마예요? 지금으로는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네. 네,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명인 그렇게 승진을 많이 하고 이럴 수 있는 이유가, 그 사람이 출장 가면 모든 회사의 관심사가 그 출장에 맞춰져요. 그 진짜 핵심 인재네요. 네, 그러고 수주하게 되면 뭐 작게는 CEO, 뭐 크게는 대통령이 사인을 하니까. 이 장난이 아니네요, 이게. 네, 건설 규모가 그렇다 보니까 나가 있을 때는 삶이 없어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자고 계속 회의록 쓰고 보내고, 그러면 이제 한국 시간에서
아침쯤에 그러면 저희는 한 새벽 3시 뭐 2, 3시 되면은 이제 실무진에서 제 사수한테 연락하기 뭐하니까 저한테 연락해요. 야, 너 뭐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 분위기가 어때? 뭐 다른 경쟁사는 뭐 어떻대? 그러면 자면서도 그런 걸 막 얘기를 해요. 그러고 아침 6시쯤 되면은 이제 저희 팀 뭐 상무님이나 팀장님이랑 다시 원격으로 같이 회의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다시 아침 8시, 9시에 다시 이제 고객사나 뭐 파트너를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부담되겠대요, 진짜. 네네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 할 때는 정말 그 장결에 받아도 막 소수점 셋째짜리까지도 얘기할 수 있고 그랬거든요. 뭐 저희 뭐 출력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긴장하고 사는 거죠. 근데 그쵸. 반면에 주일에 뭐 교회를 간다. 아니면 뭐 결혼식 전에 뭐 사진 촬영, 웨딩 촬영을 한다. 이럴 때 뭐 머리를 한다. 그럴 땐 무조건 조는 거예요. 심지어 막 그 치과에서 신경치료 받을 때도 저는 졸면서 신경치료를 받았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머리를, 뇌를 다 온 신경을 걷다 쓰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 뭐 가정을 못 돌보는 분들도 있고, 또 반면에 뭐 재테크를 하거나 이런 거에는 뭐 사모님이 잘하시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런 게 안 되는 분들도 되게 많이 그냥 있고. 아예 거기에 이제 매몰돼서 네. 거기에 집중해서 네. 완전 그 삶을 계속 사는 네. 거예요. 그 가운데 뭐 당연히 회사에서도 연봉을 주는 거니까. 그쵸. 네, 뭐 회사에서 뭐 이 사람을 저는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서로 이제 그쵸, 그쵸. 네, 서로 대가를 주고 대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그 후에 나왔을 때 겪게 되는 변화는 엄청 큰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기업은 항공모함에 있다가 저는 좀 내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에서 내가 뭐 엔진을 하면은 엔진에 되게 전문가겠죠. 근데 나중에 내가 퇴직을 해서 항공모함에서 내렸을 때 내가 그럼 그 망망대해를 뗏목으로 또는 수영해서 갈 때는 나는 항공모함을 운전하는 엔진은 너무 잘 다룰 수 있는데 내가 과연 그 망망대해에서 헤엄을 칠 수 있느냐, 내가 생존할 수 있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해외에 안 나가셨으면은 지금도 계속 다니고 있을 수도 있네요. 저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그만둘 때 스스로를 봤을 때 이직할 수 있는 분야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국내였으면 아마 이런 생각도 안 가졌을 거고, 이직을 해도 더 되게 다양한 쪽으로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 해외에 혼자 있다 보니까 되게 오랜 시간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것들을 했었는데, 제가 저를 봤을 때 건설사 중에는 저희 회사보다 좋은 회사가 없었죠. 네, 그리고 제가 뭐 그런 흔히 말하는 뭐 컨설팅 펌을 가기에는 사실 제 학력이라던가 이런 게 그렇게 좋은 학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직장인을 할 거면 내가 퇴사를 할 필요는 없다. 그쵸. 지금보다 더 좋게 하기도, 또 지금 같은 부서에 있기도 어려우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작게나마 내 일을 해보자. 근데 그러면 직장을 안 들어가면 사업인데, 사업을 할 때 사업은 당연히 본인의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고 실패하면 크게 할 수도 있고. 네네. 그랬을 때 내 비용이 안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당시에는 저는 헤드헌팅이 들어왔었어요. 이제 고객사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내가 추천한 후보자도 행복하면 나만 잘하면 이 거래에서는 손해보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되게 낭만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때 시도를 했었습니다. 네.